우리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김상철 정책위원장님을 동지들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곳은 배우는 데가 아니고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기 전에 몸을 푸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점이 아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느끼실 건데 밖에 지역사회나 시민사회도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버스가 기로에섰구나. 아, 이거 뭔가 바뀌겠구나. 바뀌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바뀌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고요. 아마 지역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결국에 거기에 한 방향성을 잡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스의 공공성이나 혹은 공영제 운동이나 아니면 버스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수단이 됐으면 좋겠어,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마 아시잖아요. 이게 지역이나 현장에서 얼마나 바뀌기가 어려운지 아마 경험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버스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겪었었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 저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 싸움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최대한 짧게 준비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리면 왜 안 되는가, 그리고 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의 힘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버스 체계를 궁극적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어떤 공동의 전략을 짤 수 있는가, 이런 논의까지 좀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버스 준공영제 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아시겠지만 되게 이상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이 됐을 때 당시 그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이 윤준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 양반이 서울시에서 잠깐 물러났을 때 교통정책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04년도에 버스업체와 준공영제 실시 연락을 체계하면서 자본 잠식 업체 등에 대한 퇴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본 잠식 업체의 퇴출 작업이 준공영제 도입으로 중단돼서 결국에 준공영제가 밑빠진 독이 되었다. 그래서 자본 잠식 업체와 같은 부실한 버스 업체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현행 버스 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는요, 밑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그런데 밑빠진 독에 그 구멍 난 것을 때우지 않고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뭘까요? 물을 디비다 부으면 됩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많은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준공영제가 딱 그런 상태인 겁니다. 계속 물이 새는데 그것을 정부 지원이나 재정 지원 형태로 해서 계속 때려 부고 그게 어느 정도 계속 수위가 유지되니까 야, 준공영제로 이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항아리는 깨질 겁니다.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시민들하고 노동자들한테 가요.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목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진태원의 폐업 선언 보세요. 이거는 그 회사가 어려운 게 노동자들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걸 이용한 시민들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업체 책임입니다. 근데 업체는 지금 자기의 노선권을 200억 가까이 팔아먹고 빠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정성군에 오셨을 수도 있지만 정성군도 그렇고 강원도에서 공영제를 진행한다는 거기 다 업체가 빠져나가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노선권 매입해가라는 겁니다. 정성군 같은 경우도 20억, 25억, 26억 정도 해갖고 노선권을 다 매입해서 공영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정성군 같은 경우 되게 재밌는 게요. 정성군에서 그런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10억 보는데 곱하기 2해서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현장에서 부실한 버스 업체를 공영제로 전환하는데 거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면허 취소가 아니고 대부분 그 부실한 노선권을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업자들의 탈출구를 열어주는 거죠. 그럼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이 그럼 개선되냐? 고용이 보장되냐? 그렇지 않아요. 공무직으로 전환되려면 총액 인건비로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단위 단기 계약으로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정원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버스 체계 변화라고 하는 게 한쪽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준공영제로 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 항아리는 깨질 겁니다. 깨질 거고요. 그러면 공영제로 가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 부실한 업체가 먹튀하도록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스스로 나갈 일은 없으니까 그럼 노정권이라도 돈을 쥐어서 내보내야 그나마 숨통이 열리는 이 두 가지의 모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원인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 체계는 90년대 말에 조정이 됐어야 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산업 자체가 완전히 재편성이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준공영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결국에는 이 버스 체계의 정리라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가 됐다는 거죠.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버스 시스템은 되게 이상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활동하는 교통활동가들이랑 얘기를 할 때 제일 얘기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버스가 왜 민영제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은 어디든 가도 운영 자체는 민간회사가 운영을 하더라도요. 노선 계획권이나 노선권은 공공이 안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제3세계 정도만 막 선을 그어서 개인이 차 사가지고 막 운전하는 그런 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버스 시스템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맞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이 버스 시스템은요. 결국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버스 사업,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을 70년대 그대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사업 면허 취득이 언제냐 이런 것들을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40년대에 사업 면허를 취득한 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하는 버스 회사 중에요. 43년 취득도 있습니다. 이게 전라남도 업체인데요. 있고요. 대부분 50년대, 60년대에 취득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말 정도에 좀 늘어나죠.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퇴역한 군인들에게 장사를 시켜주려고, 그러니까 생계를 시켜주려고 노선을 떼어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시형 버스들이 다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80년대까지는 이게 현금 사업으로서는 최고였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모았죠. 그런데 자가용 늘고 지하철 개통되면서 90년대 들어가면서 버스 사업이 사양 사업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쌓이기 시작을 하죠. 이때 이제 적자 지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여기에서 뭐가 필요했냐면 산업 내에서 소위 소규모 사업자들의 정리가 필요했고 조금 더 광역화, 규모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노선이라고 하는 게 경쟁이 있습니까? 아니, 경쟁 없어요. 동일한 노선에 두 개의 업체가 못 들어가는데 거기 무슨 경쟁이 있습니까? 결국 그거 몇 개 겹쳐서 내놓고 그거 뭐 연장하니 뭐하니 서로 바지끄레기 잡고 이런 싸움을 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는 괜찮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버스 체계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돈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을 타고 들어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와 관련된 토론회를 갈 때 특히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조합분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맨날 버스 사업 어렵다 얘기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어려우면 폐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고 얘기하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버스 업체 중에 스스로 폐업해갖고 정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없어요. 마을버스 회사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이 버스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사업자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버스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왜 이 준공영제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권 공동관리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권 공동관리제도가 뭐냐면요. 개별로 보상해주는 게 아니에요. 업체 개별로 보상해주는 게 아니고요. 조합이 개별 업체의 정상금을 다 취합해서 우리가 100원만큼 돈을 들었는데 운송 수익이 50원밖에 안 들어왔으니 서울시한테 50원을 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검토를 하냐면 버스 업체가 조합에 낸
업체별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이만큼 적자가 많네 라고 하는 걸로 검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디서 비리가 제일 많죠? 업체에서 조합으로 낼 때 비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 장부를 누가 믿냐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수익금 공동관리 모델의 핵심은 조합이 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상을 해서 이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공영제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할 때는요, 업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표준운송 원가 항목 하나 두고 보험금이 높니 낮니, 차량정비비가 낮니 높니 이런 얘기하고 총액으로 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정산 과정이라고 하는 게 블랙박스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물론 조합은 알겠죠. 조합은 아는데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수익금 공동관리 모델의 가장 큰 허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중고용제의 재정 지원 방식뿐만이 아니고 버스 보조금 지원 방식이 대당 지원 방식입니다. 대당 지원 방식이에요. 그러면 포항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10% 이내에서 그 배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법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그걸 활용하도록 하는 건데 포항에서는 그걸 어떻게 써먹냐면요, 매일 배차를 10%씩 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배차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 배차가 40%고요 60% 정도를 매일매일 쪽지로 배차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사는 자기 차가 없어요. 자기 차가 없이 매일 출근해갖고 내가 이 차 가지고 몇 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구나, 이걸 받아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업체는 무슨 이득이 생기냐? 원래 10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해서 대당 운송 원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8번만 회차가 운영을 해요. 그럼 제가 2회차만큼 내 이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표준 운송 원가라고 하는 걸 만들 때에는 기본적으로 업체가 낸 운송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제로 해서 원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당 원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당 원가라고 하는 개념에 운송 계획상 몇 회 운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제된 돈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기계를 10번 돌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기계 대당 단가를 뽑잖아요. 그렇죠? 제가 복사기 10대를 운영하는 인쇄소인데 여기에 10시간 쓸 거고요. 이거 10시간 쓸 거고 10시간 쓸 거고, 그래서 이걸 다 1000장씩 뽑는 그 비용을 미리 대당 단가로 잡는 겁니다. 근데 제가 800장씩만 뽑아요. 근데 좀 이익이에요. 왜? 정산은 대당 정산을 이미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장난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당 정산 방식이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서울시장 굉장히 싸웠는데 최근에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3개 데이터를 확보해갖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업체의 총 운행거리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연간 운행한 총 운행거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업체마다 정산 지원금을 받은 지원금 액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로수로 나누면 키로당 지원 비용이 되고, 대수가 있고 그 대수로 지원금을 나누면 대당 지원금이 될 겁니다. 보면 대당 지원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키로당 지원 비용을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이 나죠. 이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는 업체가 바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급적 이 운행거리를 축소하는 데가 돈을 많이 남겨먹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를 낳느냐, 결국 시민들한테는 버스 중공영제가 돼도 달라진 게 없네라고 하는 경험적인 그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 피곤함이 어디로 가죠? 대부분 기사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 요금이 올랐는데 왜 배차가 줄었어요? 아니, 왜 노선이 단축됐어요? 이걸 기사들한테 묻고 있어요. 근데 업체 입장에서 보면 되게 합리적이에요. 대당 정산을 받으니까 운행 인가 대수만 지고 있으면 받는 돈이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중공영제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도. 그래서 이 대당 정산 방식을 실운행거리 단가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게 올해 초부터 어쨌든 시의회나 내지는
뭐 저희 단체 같은 이제 민간 단체에서는 계속 서울시랑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운행 거리에 맞춰서 평균 단가를 뽑아내자. 그리고 실제로 많이 운영하는데 돈을 더 주자. 그런 방식으로 지금 뽑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그 서울시가 20주년 맞아서 중공영제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이 중공영제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표준 운송 원가 기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기업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까지 다 표준 운송 원가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요. 우리는 현장에서 알아요. 저거 떼먹는다. 알아요. 근데 그 떼먹는 것을 내부적으로 뺏는 게 용이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들고 서울시로 쫓아가서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장로위원 쪽에서 하는 방식 그건 후자입니다. 알아요. 다 떼먹는 거 압니다. 근데 여기서 사내에서 그러니까 사업체 내에서 사장이랑 멱살잡이 하는 건 귀찮은 일이에요. 감정 상하고. 그럼 차라리 이것을 담합해서 서울시의 보조금 인상 요인으로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비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표준 운송 원가에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임원 인건비까지는 인정. 근데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받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럼 이 차량 매각할 때 그 돈은 서울시로 반납할까요? 안 합니다. 이거는 사업자 이익입니다. 차고지비도 내 차고지가 있어도 임대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가 차고지를 보유하는 업체가 뭐라고 했거든요. 다른 차고지 없는 업체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했더니 그러면 우리는 이거 자가 팔고 임대하면 더 이익인 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줄게요. 그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재밌는 거 기타 관리비까지 받아요. 통신비, 수도비, 세금, 공과금, 뭐 임차료, 수선비 이런 것들, 광고비 이런 것까지 다 표준 운송 원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도대체 사업자는 뭐예요? 이 돈을 다 받으면 도대체 사장하고 이 관리직들은 뭐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모든 돈을 다 보조금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업자는 뭐 하는 거냐? 이것을 떼어먹는 일을 하는 거죠. 떼어먹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개별 단가를 얼마나 아껴서 우리의 이윤으로 가져갈까라고 하는 것을 골머리를 썩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표준 운송 원가대로만 돈을 써도 현장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뭐 화장실이 안 고쳐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만 쓰면 됩니다. 근데 이대로 못 쓰죠. 그 이유는 서울시가 개별 버스 회사에 이 표준 운송 원가 사용과 관련된 걸 통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마 그 서울지부 분들은 잘 아실 텐데 2010년에 한남역에서 정비직 인건비 유용과 관련돼서 저희가 시민 감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보조금은 버스 회사 경영에 포괄적으로 사용토록 한 점에 비추어 버스 회사가 보조금을 항목별 표준 원가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회사의 적정 이윤을 넘어서 이윤을 책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용도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버스 준공영제예요. 그러니까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들이나 혹은 노동자들이 알고 있듯이 표준 운송 원가대로 돈을 써라라고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차를 갖고 있으면 차당 이 정도는 그냥 줄게. 이런 겁니다. 인간 인수에 따라서 이 정도의 돈은 그냥 줄게.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 맞춰서 써. 이런 겁니다. 안 써? 그렇게 안 쓰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준공영제의 현실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버스 사업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 준공영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난리예요. 수도권 지역 제외하고 광역시들 제외하고 준공영제 지역을 지금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업자들은 난립니다. 온갖 민원을 넣고요. 지역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준공영제 용역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계속 지방자치단체 흔들어서 준공영제 도입 용역으로 계속 때리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단가 만들어서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버스 서비스가 되게 부실하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영제는 시간 많이 걸리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 일단 중공영제로 또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공영제로 한번 넘어가면 다시는 다른 버스 체제로 전환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공영제 구조에서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시주가 재정을 주는 쪽이 가장 크게 불만이 많겠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있겠죠. 왜냐하면 매년 그게 늘어나는 걸 보니까. 그런데 핵심적으로 내부에서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사업자나 노동자나 그 구조 안에서는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안 바뀌는 겁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를 같이 해버리니까. 이게 중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요, 이 제도 자체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20년을 버텼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또 감사원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비리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맨날 지적사항 나옵니다.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못 고친다니까요. 현장을 어떻게 일일이 다 통제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현장에서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수의 이익이 되는 구조인 건데 여기서 입 바른 소리를 해봤자 뭐야 라고 하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중공영제 싸움, 버스 싸움이 구조적으로 힘든 것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이 바로 시민들,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버스 정책을 심의하는데 주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주잖아요. 그럼 이제 시민들, 지역에 있는 단체들, 대책위 이런 데서 정보공개 청구를 막 해요. 합니다. 작년에 버스 업체에 준 돈 정산 보고서를 달라 이런 걸 계속 요구해요. 근데 재밌게도요, 버스 업체에 주는 돈은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하는 회계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은 보조사업 평가도 받지 않고 정산할 필요도 없는 보조금 항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요런 항목은 되게 특혜적인 거죠. 근데 이게 운수업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버스 자본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거 다 빼놓고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걸 만들 때 취지는 뭐였냐면 두 가지만 넣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는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은 미터가 나오니까 그만큼은 주면 되잖아요. 이건 정산할 필요가 없어. 이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비수익 결성 노선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동차를 노선을 띄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그다음 운영 비용이 바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적자를 주는 것은 정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언뜻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저까지 버스를 계속 뛰는데 여기서 쓴 돈도 다 나올 거고 그리고 실제로 승객들이 타서 요금을 낸 것도 다 나올 겁니다. 아니, 거기에 뭐 소빌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중공영제나 버스 보조금은 노선에 주는 게 아니죠. 노선에 주는 게 아닙니다. 업체에 주는 겁니다. 버스 업체에 적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가 보조금이나 적자가 된 노선에 적자분을 주게 되는 건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존해 주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일이 생기냐, 운수업계 보조금 내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피복 구입비 이런 거, 정류장 개선비 뭐 이런 거 원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운수업계 보조금에 버스 업체에게 주는 돈들 다 넣어요. 좀 진안 쪽 보니까 진안 쪽에는 그 버스 업체가 그것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비를 하는 장비가 노후가 돼서 그러니까 장비를 사달라고 해서 그 장비를 지원받았대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가
어떤 장비 샀는지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담당 주무관이 우리도 몰라요 그랬다는 거죠. 아니 그걸 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로 태워서 주면 공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 운수업계 보조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 사회 혹은 지역의 시민단체들 혹은 시민들이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포항시에서 뭐 그 강가 상가비 뭐 띄우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밝혀냈잖아요. 뭐 다 밝혀냈는데 그걸 어떻게 한 거냐면요. 지역 시민단체하고요. 거기 있는 노동조합하고 6개월 넘게 작업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기 노동자들이 가서 그날 나오는 거 여기 그 배차 표 있죠. 이렇게 사진을 다 찍은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사진으로 찍지 마시라고 써 있습니다. 다 찍고 6개월 정도를 그걸 모아서 실제로 얘네들이 포항시에 낸 운행 계획하고 실제 배차된 실제 사례하고 이것들을 감사원에서 맞춰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 정보가 없으면요 현재 버스 운영 체계는 지역 사회에서 문제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 싸움이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장 내에서의 싸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냥 바로 불이익이 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영제라고 하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공영제 하자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자기는 내부 검토를 해봤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부 검토 보고서는 공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핵심적인 건 요거 딜로이트라고 하는 데서 했던 2014년 보고서가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 교통 진단 및 미래버스 비전 수립이라고 해서 이게 몇십억짜리 용역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관리제가 있는데 여기 이 두 개의 자료를 보면서 실제로 왜 현행제도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 혹은 공영제와 관련된 것들의 쟁점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딜로이트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인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보고서로만 놓고 보면 공영제 전환으로 인한 순현재 가치 이익은 4천억 정도로 마이너스 4천억 정도로 공영제 전환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산출되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효과 1, 효과 2가 뭐냐면 효과 1이 연도별 표준 운송 원가 지급액과 운송 손실 보존액 차이, 그러니까 즉 준공영제와 공영제의 차이가 2,800억 이익입니다. 그렇죠? 준공영제보다 공영제 운영이 훨씬 더 싸요. 이건 여기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로만 놓고 보면 2014년 기준으로요 공영제로만 전환을 해도 2,800억 정도의 돈을 아낄 수 있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저 배차로 인한 효과가 3,500억입니다. 그렇죠? 업체별로 쪼개 있을 때 비슷한 경로의 노선들이 중복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줄이면 최저 배차가 가능합니다. 근데 비용은 뭐냐? 차고지 매입 비용이 3,600억입니다. 노선 매입 비용이 당시 기준으로 볼 때 7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천억, 3천억 합쳐서 이게 한 1조 정도가 되고 이익이 한 6천억 정도가 되니까 4천억이 적지 않으니까 이건 타당성이 없어라고 나온 거죠.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요거는 매년 나오는 편익이고요. 그쵸? 매년 이만큼의 편익이 쌓이는 거고요. 요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차고지를 매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노선 매입을 매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사용되는 비용이고 요 효과는 공영제를 운영하면 계속 누적되는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시행 1년, 2년, 3년, 4년 해서 이 6천억 정도의 효과가 매년 6천억이니까요. 1조 정도 든 거를 상기하려면 3년만 되면 다 상기가 가능한 거죠. 사실 이렇게 만들었어야 하는 표입니다. 이렇게 안 만들었죠. 이유는 뭘까요? 고용 찾기 싫으니까요. 이거는 이 자료를 만든 연구원한테 직접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도 알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시민사회가 하도 공영제와 관련된 그 보고서를 그 내용을 넣으라니까 하나를 넣긴 했는데 일시적으로 1조나 드는 돈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서울시가 그냥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영제를 얘기할 때요, 일시적으로 저게 된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서울에 60몇 개 버스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일시에 다 노선을 매입하고 그렇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생각이 다 다를 텐데 만약에 돈을 웃돈을 쳐서 해준다 해도 그 업체는 못해도 5년 정도 시간을 걸려서 10개 업체씩만 해도 5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건 일시에 못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엉뚱하게 비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하나,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3년 정도면 공영제 전환 편익이 초기 비용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2014년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3년 정도만 공영제의 효과가 누적되면 초기의 노선 매입 비용과 차고지 매입 비용을 다 상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딜로이트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박 자료는 하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공영제가 경제적이다라고 주장을 할 때 우리의 계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모펀드가 버스 업체들을 사고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를 인수할 때 유형자산 인수금과 무형자산 인수금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자산 평가를 해요. 이렇게 업체들 자산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 신도여객 같은 경우는 대당, 이거 차량입니다. 대당 한 3,900만 원 쳐서 사는 겁니다. 신기름소는 한 3,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차량을 억 단위로 사도요. 원래 버스는 3년 지나면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중고 버스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고 차량은 시장이 존재하는데 버스는 중고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는 데가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뚝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평균 차량이 한 5년, 4년, 5년 된다 그러면 한 4천이면 다 삽니다. 이게 일반 그거고요. 노선 가격을 봐도요. 여기가 신기루 운수인데 신기루 운수의 비유동 자산 이렇게 산정이 된 게 있죠. 요거를 노선 개수, 여기 노선이 7개 있으니까 이 7개로 나누면 신기루 운수는 노선 하나당 한 12억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자산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어는 하나당 3.3억 원 정도로 노선의 자산 평가가 됩니다. 되게 다행인 게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사모펀드가 이 버스 회사를 살려고 그 버스 회사의 자산을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에서 평가된 금액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산하기가 되게 용이해져요. 사모펀드 기준으로 기존 버스 회사를 매입하는 비용이 계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차량은 대당 4천만 원 정도로. 그 다음에 노선의 경우에는 실제로 간선 노선의 경우에는 한 10억 내외. 그 다음에 그 외에 지선이나 이런 것들은 한 4억 정도 이렇게 쳐주면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는 업체의 매입 비용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왜? 사모펀드가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공영제라고 했을 때 초기 매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정확한 기준이 없었잖아요. 근데 기준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쟁점이 되지 않는 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숫자 계산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적정한 매입과 관련된 것, 그리고 공영제가 몇 년 정도 되면 실제로 초기 비용을 다 쳐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해서 공영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거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경기도에서 공공관리형 이 제도를 하려고 했던 가장 큰 배경은요. 이건 보고서에 나오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관리형 중공영제를 하려고 했던 최고의 배경은 뭐냐면 수익금 공동관리 모델을 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속내였어요. 속내는 뭐냐면 수익금 관리 모델로 가는 순간에 우리는 조합에 잡힌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서울시를 보면 알아요. 수익금 공동관리제도로 들어가는 순간에 사실은 조합이 서울시랑 거의 대등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싶었냐면 개별 버스 회사들이 갖고 있는 노선 평가를 통해서 일부 노선은 공공 노선으로 당기고 일부 노선은 노선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가 개별 업체를 개별로 관리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조합을 거치지 않고. 그렇죠? 왜냐면 어떤 버스 회사는 요금 수입 비중이 50% 미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하려고 하는 것은 50% 미만인 것 같은 경우는 차라리 노선권을 반납하면 이윤을 한 10% 정도 보장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한테는 적자 노선을 계속 유지해서 50%만 재정 지원을 받을 건지 아니면 경기도로 주고 뭐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추가로 4%에서 뭐 10% 정도 추가 이윤을 확보해서 나갈 건지 이걸 고민하도록 만드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수익금 공동관리 제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였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경기도 버스 조합하고 전우려는 수익금 공동관리 모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싸우는 겁니다. 사실 속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중공영제를 도입해라 마라 이거지만 사실은 경기도는 중공영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세부 모델이 약간 다른 거죠. 핵심은 조합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개별 업체로 쪼개놓는 것이 훨씬 더 현장 사업에 유리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정보가 조합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정보가 조합 밑으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역 현장에서 알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적어요. 이를테면 서울시 버스 조합하고 서울시가 어떤 장난을 치냐면 원래 8천억을 재정지원금을 줘야 돼요. 근데 4천억만 줘요. 4천억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4천억은 조합이 대출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자기는 대출로 발생시킨 4천억과 재정지원금 받은 8천억으로 다시 업체에 나눠줍니다. 그럼 4천억 땡긴 거에 이자가 생기겠죠. 이자를 서울시가 대신해 줍니다. 이게 뭐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서울시가 지금 조합의 대출 이자를 대납하는 게 300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이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출을, 개별 조합이 은행 대출을 몇 천억짜리를 발생시키면 이 사람은 그 은행의 완전 VIP겠죠. 그쵸? 그럼 그 밑에 있는 버스 업체들이 대출 따기가 얼마나 용이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잘 보면은요, 일부러 대출을 발생시켰다라고 의심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가 그냥 매년 재정지원금을 다 줘도 되는데 일부러 조합하고 짜서 외부적으로는 재정지원금이 줄어든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조합 입장에서는 이자 대신 내준다니까 아니 뭐 매년 은행 대출 갈아타면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대신 우리 회원사들, 조합 회원사들 같은 경우는 대출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조합에서 특정한 은행에, 농협에 5천억짜리 대출을 발생시켜 놓으면 이 조합의 회원 업체들은 얼마나 이윤을, 그러니까 이자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조일 거예요. 이게 수익금 공동관리 모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그걸 알고 있어요. 경기도 교통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힘이 약해서 도지사도 약속한 게 있어서 이건 되게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중공영제로 가는 것을 막기는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처럼 안 하려고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서울시처럼 안 하려고 하는 게 경기도 교통국장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되게 웃긴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현행 준공영제에서의 수익금 공동관리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재정지원금이 계속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기존에 주고 있는 재정지원금, 그러니까 기존에 주고 있는 재정지원금이 이만큼 늘어나면 실제로 공공관리형 제도를 하더라도 이 주고 있는 돈이 커지면 전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의 공영제 전환과 관련돼서 자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대로 공영제로 전환해도 지금 드는 돈보다 덜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우선 원가는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주는 돈이잖아요. 그럼 공영제로 전환한다고 뭐가 달라지죠? 생각해보면 돼요. 아니 지금 표준우선 원가가 있는데 공영제로 하면 그 표준우선 원가에서 달라질 거 있을까요? 아니 그냥 그대로 운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영제로 전환한다고 비용이 드는 게 운영 비용이 추가된다는 게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들지? 공영제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돈이 많이 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 지원을 받는 기존의 버스 업체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자 보조는 80%, 90%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받는 돈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눈썹계 보조금 항목에서 재정 적자 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항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은요 대부분 운송 비용의 100%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제 전환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그것을 전환하는데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인건비잖아요. 운영 비용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환과 관련된 쟁점들은 있고 실제 객관적으로 봐도 공영제 운영 비용이 더 싸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 공영제 전환에서의 고용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총액 인건비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뀐 제도에 있어서 신규 고용 방식을 더 선호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그것을 섣불리려고 하지 고용 승계를 온전히 자기네들의 가제로 생각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도 141대 버스가 있죠. 거기에 노동자들이 다 고용 승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포시 고민은 뭐냐면 그 노선들을 4개의 사업권으로 쪼개서 그 중에 1개나 2개 정도만 고용제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민간회사에 위탁 운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개 공영제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고용승계가 부분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민간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데에 고용승계를 확답할 수 있느냐? 그거 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영제 전환을 할 때 실제로 노동조합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이 고용의 연속성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직영 전환 사례들을 보면요 고용 승계 의무를 명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걸리는 쟁점이 있죠. 딱 하나 걸리는 쟁점은 촉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면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정면을 넘어선 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면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 직영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요. 현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년을 넘었더라도 기존 계약을 존중해서 그 고용기간을 맞춰줬습니다. 대신에 신규로 고용되는 분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의 정년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유예를 만들어서 정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영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무조건 촉각직들을 다 내보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고용승계가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고용승계로 명문화되지 않더라도요. 어떤 조건을 넣게 되냐면 관내에 버스 등 중형 차량 운영 경험이 1년 이상인 분에 대해서는 우대 점수를 주도록 설계를 하면 됩니다. 굳이 고용승계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요. 그렇잖아요. 관내에 중형 차량 이상을
3년 혹은 5년 이렇게 기준을 넣어버리면 기존 버스 노동자 말고 누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넣어서 충분히 고용 승계를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편의점은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건 노동조합의 과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목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조례 관련된 논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민인 건 이런 거예요. 버스 운영 체계와 관련돼서 이를테면 한 지역에 하나의 업체가 있는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싸움이 더 직접적이거나 더 전환이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복수의 업체가 있는데 같은 경우는요, 이 업체 전체가 다 공영제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 중에 하나가 공영제로 전환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복수의 버스 업체가 있는 데는 아예 공영 버스 회사를 만들도록 하고 그렇게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싸움이 쉽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몰랐는데 지역에서는 서로 발목 잡기를 되게 잘하더만요. 버스 업체 간에. 뭐 이렇게 시랑 들어가갖고 뭔가 협상 좀 잘 얘기해갖고 오면 바로 다른 업체에서 연락해서 너네 정말 그럴 거냐 뭐 이러면서 계속 그거 무효시키고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거는 지역에 괜찮은 업체 하나 잡아서 그 업체를 잘 싸워서 전환시킨다.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차라리 공영 노선을 만들어서 차라리 공영 버스를 조금씩 야금야금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는 있겠어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장 싸움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공공교통 네트워크에서 올해 전국 버스 시민 대책 회의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버스 시민 대책위를 모은 건데요. 14군데 지역의 대책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버스 하나만 갖고 지역 대책위가 만들어진 게 14개나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포괄되지 않는 대로 따지면 더 많을 겁니다. 사실은 이들을 우군으로 삼는 방법과 관련돼서 조직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현장을 가도요, 지역에 있는 민주버스 조합원들이 있는 데는 지역 대책위가 잘 됩니다. 그건 경험적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지역 대책위에 지역에 있는 민주버스 조합원분들이 내부 정보도 주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고 하는 걸 관찰할 수 있고 그분들은 굉장히 행정을 잘 싸우십니다. 실제로 그런 힘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서 그 개인 조합원들의 노력이나 내지 이렇게 가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대책위들을 일종의 민주버스의 파트너로 삼고 그 지역마다 버스 공영제하고 버스 문제들을 지역 여론화하고 사회화하는데 좀 도구로 수단으로 같이 쓰면 어떻겠는가라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년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버스 프롬이 됐던 버스 프로네가 됐던 이런 것들을 개최하도록 하면은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버스 한 주제로만 전국에서 한 150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뭐냐면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버스 싸움은 됩니다.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사업장 내에서의 싸움을 지역 싸움으로 만들면 이건 100%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이 버스 운영 체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넓힐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저는 진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버스 체계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버스를 사양 사업화 만들어서 버스는 이제 타는 사람 점점 없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버스는 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동로로 보낼 건지 두 개의 동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나 지역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버스 누가 다 자가용 타지. 60 넘어서 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버스를 타겠어?
사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도시들은 버스 수단 분담률이 60% 70%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젊은 사람들만 있어서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는 버스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가용 타는 게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제가 요번에 목포시 가고 또 한번 그 공무원들이랑 싸웠던 건데, 버스가 다니는 주요 도로에 왜 갓길 주차를 허용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그 문제 제기를 해요. 야,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차 시간이니 뭐니 이런 거 얘기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승객이 무조건 도로로 내려와서 버스를 타는 환경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위험한 거다. 근데 이것도 못 잡는 주제, 그러니까 버스가 적어도 정류장에 붙일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왜 기사들한테 안전 요구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냐,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차 단속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계속 문제 제기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래도 일부 시민들이 끊임없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주셔서 그나마 조금씩 정비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거 책임만.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없다. 만약에 버스 노동자들이 우리도 안전운행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길에 갓길 주차 없애는 것만이라도 지역에서 한번 캠페인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저는 버스 정류장, 버스가 다니는 주요 도로에 갓길 주차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버스 정책을 다룬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죠. 아니, 승객들이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차량 사이로 나와서 이렇게 고개를 빼놓고 버스를 기다리는 도시가 무슨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도시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우리 버스 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업장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버스가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운동을 저희와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